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간밤 뉴욕과 오늘 아침 서울을 연결해보는 시간, 먼저 뉴스 라이브로 오늘도 시작합니다.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뉴욕 증시입니다. 3대 주가지수 모두 약세 마감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전장보다 125포인트 내렸습니다. 45,757에 거래 마쳤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지만요. 상승분을 반납하고 마감했습니다. 각각 8포인트 밀린 6,606, 14포인트 떨어진 22,33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시작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FOMC를 시장은 주목하는 중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등 금리 인하 신호를 기다리면서 보합권에서 하루 쉬어간 뉴욕이었습니다. 신중한 미 증시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우리 증시도 오늘 아침 일제히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날까지 무섭게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코스피였죠. 최신 기준 28포인트 내린 3,420.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3포인트 밀린 848 현재 기록 중입니다. 취임 후 처음이죠. 임기를 시작한 이혁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만났습니다. 어제 함께 금융정책과 감독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소비자 중심, 생산적 금융 기체 아래 제도 개선과 지원, 면밀한 리스크 관리 등을 다짐했습니다. 18년 만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선 개편 취지에 맞도록 세부 사항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원팀을 강조한 두 사람, 향후 2인 주례회의 정례화 등 긴밀한 소통을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960만 회원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당초 보고된 유출 데이터 규모 1.7기가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규모도 수십에서 수백만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금융당국과의 합동조사가 막바지 단계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에 대국민 사과와 피해 대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조치가 있을지, 실질적인 고객 보상 방안이 함께 담길지 주목됩니다. 최대 주주가 홈플러스 사태로 수사받고 있는 MBK 파트너스죠. 수익 극대화만 신경 쓰다가 보안 투자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0원이면 2끼를 해결할 수 있다. 매번 점심시간마다 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선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시죠? 화제의 대학가 1,000원 매점, 고물가 청년 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도입한 사업인데요. 평택대 그리고 성남시 가천대 두 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즉석밥과 냉동식품, 샴푸 등의 생필품 30여 종을 4개씩 꾸러미로 묶어서 1,000원에 팝니다. 지갑이 얇은 대학생들에게 최고의 복지라는 평이 나오고 있죠. 문제는 재원인데요. NH농협은행이 지정 기부한 3억 원의 예산이 연말이면 동의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다른 기부처를 찾든지 지자체와 협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입니다. 밤사이 구속 결정이 났습니다. 전 정부와 통일교 간 이른바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거죠. 결백하다고 최후 진술했던 권 의원, 심사 후에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다가 정식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이 청탁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세 차례 소환 거부 끝에 오늘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측근의 부축을 받은 채 수술받아 아파서 못 나왔다고 짧은 해명을 내놨는데요. 특검은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과정 속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을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준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내용 잠시 짚고 가겠습니다. 세계 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내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나오면서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일단 이혼 재산 분할액을 봤을 때요. 1심에서는 600억 원, 그리고 2심에서는 1조 3천억 원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너무 다르기도 하고 금액도 너무 커서 사실 재계 쪽에서는 이 부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 생각하실 때 1심은 지금 665억인데 2심에서 왜 이게 1조가 넘는 거야?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 네. 노소영 관장의
재산을 요 정도 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 한마디로 이거 어떻게 재산이 형성됐는지가 1심과 2심의 차이의 관건입니다. 네. 1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지금의 SK가 왜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최태원 회장이 선대 회장이신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회사를 일궜다. 그럼 요거는 그러면 최태원 회장의 특유 재산이다. 특유 재산이 뭐냐 하면 혼인 전에 본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네. 아니면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이 특유 재산이거든요. 네.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봐서 1심은 그렇고요. 네. 2심은 그게 아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 오늘의 SK의 성장의 발판이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의 SK가 대부분이 부부 재산, 공통 재산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노세훈 관장한테 1조 4천억 정도를 띄워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2심에서 이 나온 내용이 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이다. 그 메모가 나왔다. 그게 실제로 SK에 유입이 됐는지 여부, 그리고 이 불법 비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봐도 되는 건지 이 부분 아닙니까? 지금 앵커께서 논점 두 개를 굉장히 잘 잡아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들어왔냐, SK에 네. 300억 원이 들어왔냐의 이슈가 있는데 지금 SK 쪽 주장은 뭐냐면 이게 전달 시점이나 전달 주체나 전달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게 형사 사건으로 가면 이거 아마 이거 기소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이제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게 전달됐다고 했을 때 네. 이렇게 불법적인 비자금을 가지고 일군 자산에 대해서 요걸 다시 노세훈 관장한테 돌려줘야 되냐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들의 한 70%는 이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비자금에 네, 대해서요. 비자금에 네. 대해서 환수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즘 계속 여야가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독립 몰수죄,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기소하지 못해도 불법 자금을 다시 추징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국민 정서가 법안 발의까지 지금 이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사람은 뭐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 내일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예정이 돼 있고 여기에서 이 관련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연내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이 된다 이러면 최 회장이 사실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일단은 이러한 재산 분할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의 이슈는 없다. 삼성전자 예전에 이게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삼성전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상속세를 11조 원 가량 마련해야 돼서 이제 네. 주식을 많이 팔아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 분할은 증여 분할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고 관련해서 세금이 없다. 원래 이 정도 금액이라면 50% 이상 세금이 증여로 했다 그러면 혹은 상속으로 했다 그러면 50% 이상 세금이 붙어야 되는데 일단 세금 이슈는 없기 때문에 네. 뭐 주식 자체로 분할은 가능하다라는 이슈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뭐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주식을 아예 떼어갖고 노세훈 관장한테 주는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SK 지주회사란 것은 SK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주라는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중간 지주회사, 중간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맨 처음 네, 말단에 있거든요. 네. 이런 그룹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다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지분을 팔면은 사실 이제 경영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있습니다. 팔거나 또 주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네. 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런 1조 원 넘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의 이슈가 있고. 근데 그렇게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1심과 2심의 금액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뭐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걸 판단하는 근거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사실 이게 좀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1심에서 인정한 부분과 2심에서 인정한 부분이 다르고 뭐 최태원 회장이 지금 제기하는 부분 역시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98년에 주식 가치를 산정할 때 주식 분할, 사실 주식 같은 것들은 이제 흔히 유통을 잘하기 위해서 좀 쪼개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98년 계산할 때 이런 주식을 쪼갠 부분이 계산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늘린 부분이 너무 과장됐다라는 논점도 있고 해서 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보자라면 이제 금액 같은 것들이 차이가 나게 된다. 결국 이제 재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최태원 회장이 결혼 이후에 흔히 말하는 주 SK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 것인데 네. 지금 뭐 그래픽에는 잠깐 나가고 네. 있지만 흔히 말해서 이제 주식이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은 주식이 한 개에서 10개를 쪼개졌기 때문에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다. 1,000원의 가치를 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은 이제 기여분이 작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회색 부분이란 것이 고 이제 최종현 회장님의 기여분이고 이제 빨간색 부분이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식 가치가 분할이 됐기 때문에 전 판결에서는 이 분할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근데 실제로 분할했기 때문에 한 개가 10개가 됐는데 가치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입장을 피고 있고 1,000원이라는 입장은 어떤 거냐면 최종현 회장님의 지분이 10배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나올 수가 있기 기여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기여분이 10배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식이 원래 한 개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제 2007년에 이게 한 개가 10개로 쪼개지면서 가치가 희석됐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말해서 98년의 가치와 2007년의 가치를 비교하면은 10배 이상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 하에서 이 기준에 따르면 특유재산분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르면 결국 이제 재산 분할 금액이 좀 줄어들게 되는 이런 논리를 세워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에 나왔던 대한텔레콤, 그러니까 지금의 SK CNC의 주식 가치의 판정에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보는 거군요. 예,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주식 분할이라는 큰 이벤트, 그러니까 하나의 주식이 10개의 주식으로 된 건데 지금 하나의 주식이 된 것처럼 계산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 아까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큰 오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고 최종현 회장님의 기여분이 굉장히 크고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은 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양상 거의 뭐 10배 단위 차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이혼 분쟁이 아니라 SK그룹 어떤 지배구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최태원 회장이 주 SK 지주 회사를 통해서 다른 그룹들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17% 정도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한 2조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재산 분할금이 네. 최악으로 생각이 되더라도 최태원 입장에서 가장 크게 산정이 되더라도 지금 1조 4천억이니까 가능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주식을 팔아서 이것을 갚게 되면 주게 되면 이제 지배구조의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1조 4천억을 융통을 해야 되는데 주 SK 주식을 팔지 않고 하는 방법은 이 주 SK 주식을 가지고 주식 담보대출을 받고 부동산 갖고 있는 거 좀 팔고 복잡하네요. 예, 이렇게 네. 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2조 원 정도 되는 주식을 갖고 주식 담보 대출을 받으면 한 40%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좀 넘게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자 부담만 한 달에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여러 가지 네. 이슈가 있는 거죠.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 그리고 불법 자금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와 맞물려서 이 이혼 소송이 우리나라 어떤 경제에도 재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주식시장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숨고르기 양상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만, 일본 모두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증시가 그러니까 관세 전쟁 이슈도 있고요.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기대감이 있죠. 미국이 이제 가장 주식 시장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미국 시장만 바라보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은 자금 같은 것들이 주식으로 많이 가게 되면서 주가 오르게 될 거라는 로직하에서 네. 흔히 말해 주식시장에 많이 쓰는 선반영이라고 하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 중국, 일본, 그다음에 이런 대만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 AI에 대한 얘기를 또 드려야 됩니다. 특히나 중국 대만. 같은 나라도 네네. 사실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대만은 당연히 TSMC 같은 반도체 생산국, 이런 생산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는 양상들이고 네. 일본도 이런 AI 수혜에 따른, 그리고 일본이 사실 너무나 저평가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수혜에 따른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AI 산업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기업들이 잘 되고 있고 현금 흐름 역시 양호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네. AI 산업에 대한 발전의 기대감이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대만이라든지 중국 쪽에 영향을 끼치면서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 이런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다른 증시는 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AI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 같다. 또 미국과 중국 사이 얘기도 있어요. 좀 중국이 틱톡, 이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덕분에 조금 사이가 좋아지면서 이 영향도 주식시장에도 반영되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틱톡이라는 게 중국이 갖고 있는 동영상, 아주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데요. 네. 이게 이제 미국 사용자 수만 봐도 월 평균 활성 사용자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게 미국인의 한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미국인이 특히 10대랑 20대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하루에 거의 50분 이상을 이 틱톡을 보는데 사용한다고 할 만큼 네.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플랫폼이고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또 중요하냐면 얼마 전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대선 때 미국 대선 때 틱톡에 노출된 민주당 관련 콘텐츠랑 공화당 관련 콘텐츠 중에 공화당 관련 콘텐츠가 좀 더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자기의 정치적인 교리들을 설파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미국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중국 회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이거 자꾸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틱톡 니네 미국 안에서 장사하려고 하면 미국 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더 중요한 건 그 미국 법인의 대부분의 지분을 미국 투자자들이 가지게 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인데. 네, 중국 기업인데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바이트텐스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건데 네. 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계속 이제 실랑이를 하다가 이번에 조금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지분을 좀 많이 인수할 수 있게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미국 안에 둘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금 협상이 마무리돼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합의 방안입니다. 중국의 틱톡 기업에 대한 매각안이 미국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둘이 협상을 해서 좀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틱톡이 생각보다 그 동영상 플랫폼 하나 갖고 그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갖고 굉장히 아젠다화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합의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Do it for the kids that like it. I mean, selfishly speaking, I did very well on TikTok, and I got the youth.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젊은 층의 표심을 잡겠다 이런 내용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과의 합의가 잘 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가 좀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미중 관세 전쟁부터 시작된 이슈들이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틱톡 같은 이슈도 하나고요. 틱톡은 아까 허 교수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숏폼 형태의 온라인 매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이 크고 이런 정치적인 영향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심사가 굉장히 컸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개인정보 유출, 이게 SNS 형태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이슈로 자꾸 정치적인 이슈를 연결시킨 이런 사태 중 대표적 하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공급망 문제. 공급망 문제란 것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을 미국이 얼마나 할 것인가. 희토류란 것은 희소 광물이라고 해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자원인데 워낙 중국이 공급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슈가 있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중 틱톡 이슈가 좀 해결이 되면은 미중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또 나오고 지금 있다라고 화면에 나오네요. 예. 반도체 등 기술, 희토류 수출 문제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틱톡 얘기가 있었는데 이 틱톡은 그래도 좀 합의가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신호다. 나쁘지 않은 신호고 이제 특히나 또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이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인데 중국이 러시아 전쟁에 너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들이 있는데 이 네. 세 가지 이슈들이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좀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은 굉장한 갈등 관계, 관세 전쟁 이후에서는 약간 대립 관계를 보였는데 히토류 이슈라든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틱톡 이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틱톡이 잘 해결되고 그다음 미중 관계, 흔히 말하는 미중 관계도 핵심이 될 수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완료가 된다라 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완화가 되면서 관세 전쟁의 효과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 것이 아니냐. 사실 이제 관세 전쟁이라는 것이 상호적으로는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면 침체로 빠뜨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서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 긍정적인 기대감, 틱톡 플러스 러우 전쟁,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광물 공급망까지 이런 것이 점차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에 따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 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 틱톡 매각에 동의하게 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사를 이뤄내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미중 정상이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관세 협상에서 어떤 돌파구도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막 하다가 5월 12일 날 양국이 115% 정도씩 관세를 깎기로 했는데 영구적으로 깎는 게 아니고 한 3개월간 깎기로 해요. 유예 좀 유예를 하는 늘어났었죠? 거죠. 근데 네. 유예가 만료되는 게 1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남았네요. 네. 이것들에 대해서는 양국가 계속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올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한번 보자,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번에 유엔 총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리창 국무원 총리가 거기 갈 텐데 이번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시 한번 재차 중국 한번 방문해 달라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방중 얘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한 번도 동북아 쪽에 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중국에 방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사건이고 두 나라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토류 얘기 그리고 관세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중국 쪽에서는 방중에 대한 카드 중에 하나로서 야 우리가 이거 틱톡 문제도 잘 풀어줄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미중에 이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우리나라도 좀 나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의 중국에 대한 스탠스를 보면 생각보다 말은 세게 하지만 액션은 세게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 이유는 아까 이정환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히토류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전 세계 90%의 히토류가 중국에서 재련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히토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미국 안에 월마트라고 하는 굉장히 저렴한 물건 파는 데가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중국이 수출 안 하면 월마트 매대가 아마 크리스마스쯤 되면 빌 거다 이런 그러네요.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도 사실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생각보다 세게 안 때리는데 미국이 자기의 동맹국들에게 중국 때리기를 하라는 것에 대한 수위는 전혀 약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위 수출국이 미국이고 1위 수출국이 중국이잖아요. 우리나라 네. 대중 수출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한편으로 기술력이 막 올라오면서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풀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중이 좋아지면 우리한테는 숨통이 트여지는 건가요? 아니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미중이 좋아지면 전반적으로 큰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얼마 전에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중국 들어가는 반도체 그 기계 같은 것들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의 수위를 얼마나 풀어줄지 이런 것들도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확인했더니 주요국 증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사실 이제 연초부터 봐도 뭐 다른 나라 지수를 다 압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주가 코스피 지수 특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지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높았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가 높아지는 이유는 뭐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AI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반도체 분야 이끄는 이런 분야들이 있고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어떠한 뭐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결국은 소액주주 환원이라든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자면 주가를 부양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제 관세 협상 관련된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오르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수혜주들이 결국 다 코스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배구조 개선한다는 것은 소액주주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현금을 많이 가진 기업들이 코스피고요. 코스피에 많이 상장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KB은행이라든지 이런 주요 주식들이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수혜주 역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인데 이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굉장히 자본이 많이 들어간 굉장히 큰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주식도 또 코스피에 몰려 있는 데다가 아무래도 조선주 같은 것들이 다 몰려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왔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엄청 6, 7일간 많이 샀어요. 엄청 네. 많이 사고 있어서 네. 주가를 더 빠르게 올리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오늘은 조금 다르지만 한 6, 7일간은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이런 양상들이 보였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9월에 벌써 6조 8천억 원을 샀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살까요? 같은 이유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정환 교수님이 인터뷰 어디 하신 거 보고 되게 깨달음을 얻은 적이 한 번 있는데 깨달음. 네. 주가가 올라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거죠. 기업들이 더 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방식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저평가가 뭔가 돼 있던 게 좀 거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배구조 개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가 보기에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저평가가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좀 거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향후에 이것들이 조금 롱런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 펀더멘털이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관세 협상 미국이랑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관세 협상의 주요 완전 이정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요 관련된 기업들이 다 이제 큰 기업들이잖아요.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향후 업황 이런 것들이 또 관세 협상이랑도 물려 있는 부분이 약간 좀 있어서 불확실하지도 않나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네. 보니까 펀더멘탈이 단순히 막 단기간에 굉장히 좋아지기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이 단기간의 랠리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또 그런 펀더멘탈 부분하고도 또 관련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ETF 순자산 봤더니 240조 원이나 돌파를 했습니다. 뭐 이게 또 주가를 밀어올리는 영향이 있는 걸까요? 사실 ETF는 지수 투자하는데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펀드가 있고 ETF가 있는데 펀드 같은 것들은 환매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꾸려 그러면 며칠 이상 걸리면서 네. 돈을 받아야 되는데 ETF 같은 것들은 지수를 따라가지만 주식시장에서 늘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자산이고 스스로도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자산들이다. 언제? 지수가 상승할 때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상승한다고 보니까 여기다 투자를 한 사람 많은 거군요. 지수가 상승한다고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 개 사도 좋은데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 최근에 또 다른 동향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파킹형 ETF라고 이야기해서 네. 우리가 보통은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를 ETF들이 많이 따라가게 되는데 이런 거 말고 국채라든지 채권에 투자하는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보통 액티브하게 투자한다, 액티브 ETF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런 쪽에 또 돈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자금을 유동하면서 뭐 적절한 타이밍에 주식에 투자하려는 돈들이 몰려가면서 ETF 쪽으로 굉장히 많은 돈들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가보도록 할게요. 유효 기간이 지나버린 모바일 상품권 지금은 다 돌려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휴대폰으로 기프티콘 같은 거 선물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다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불 100%를 해주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 유효 기간이 만약에 지났을 때 사용 안 했을 때는 구매액의 전체 거기 구매액의 90%만 환불을 해주고 네.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이제 소비자가 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를 이제부터는 적립금으로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적립금으로 대신 환불을 받으시면 상품권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의 100%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네. 바뀌는 게 이번에 공정위에서 나온 안입니다. 네, 공정위가 이렇게 결정을 했군요. 소비자가 많은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 뭐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식으로 표준 약관을 개정을 한 건데요. 현금으로 받을 경우도 전보다는 더 많이 받는 거라면서요. 사실 이게 기프티콘 환불 받을 좀 아깝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상품으로 썼으면 전액 다 받는데 네. 만기가 됐다고 해서 만료가 됐다고 해서 10%씩 흔히 말해서 할인은 받은 만큼 현금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비율 역시 95,000원, 그러니까 95%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5만 원 이상 상품에 대해서는 95%까지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특히나 네. 이 상품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 5만 원 이상 상품권도 쓰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쓰기가 만만치 않고 이에 따라서 이게 환불 받는 횟수가
뭐 5만 원 이하의 작은 상품권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상품권들에 대해서는 95%까지 5만 원 초과는 95%까지는 환불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더욱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10% 할인해서 받던 것들을 5만 원 이상에서는 5% 할인해서 우리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내년 상반기쯤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 배달앱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공공 배달앱. 그러니까 요즘에 배달 많이 하실 텐데요. 배민, 쿠팡 이런 민간 앱 말고 공공 배달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비 쿠폰 발행, 그다음에 지역 화폐가 늘어나면서 공공 배달 앱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비 쿠폰만 생각해도 저희가 민간 배달 앱으로 하면 만나서 결제하면 쿠폰을 쓸 수 있는데 네. 그냥 주문을 하면 쿠폰을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불편함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공공 배달 앱 같은 경우는 그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조금 배달 수수료가 점점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가끔씩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이 맞아요.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는 사실은 공공 배달 앱이 가지는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쓰기 불편했었다, 제한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그리고 이것들이 소비 쿠폰과 좀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화학작용을 좀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공공 배달앱 보니까 서울시 배달앱은 땡겨요가 있고 경기도 배달앱도 있네요. 이런 데서 지금 혜택들을 주는 거죠.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일단은 소비자들이 내는 금액들이 정해져 있다. 뭐 어떤 경우엔 900원 이상 내지 않는다라는 이게 소비자 부담분이 굉장히 작다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것들이 그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을 좀 준다. 그러니까 보통 한 10% 포인트, 보통 27% 정도 일반 배달 앱을 쓰면 내야 되는데 수수료를요? 수수료를 네. 내야 되는데 전체를 따지면 이게 한 17% 수준으로 가면서 거의 10%가 아닌 10% 포인트죠.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네. 깎아주고 있기 때문에 혜택들이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커버리지가 문제가 되는데 커버리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민간 배달앱 그 금액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보다 배꼽이 큰 그 이슈 때문에 이걸 좀 낮춰달라 뭐 이런 이슈도 많았거든요. 이렇게 공공 배달앱이 더 활성화가 된다면 좀 나아지는 걸까요? 어떤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공공 배달 앱이 서울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들이 또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은행들이 역시 이제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서 사업 확장 방향, 뭐 신한은행이라든 이런 쪽에서 확장을 하는 방향성이 있고, 이것이 공공성과 맞이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좀 빨리, 그러니까 올해 뭐 배달 건수만 봐도 1월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뭐 한 4배 이상 늘어난, 서울시만 봤을 때는 네. 4배 이상 일어난 수치들이 나는데 두 인센티브가 만나 있다. 은행들의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배달 수수료가 소비자에도 문제지만 굉장히 요새 어려운 소상공인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 깎아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은 들어갈 양상들이기 때문에 이 결합이 좋고, 이 결합들에 따라서 결국은 이 좀 어떻게 보면 공공 쪽에서 흔히 말하는 이 민간 쪽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 배달량 같은 걸 늘리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민간 배달앱도 가격도 좀 내려갈까요? 근데 이제 민간 배달 앱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이슈, 뭐 근원적인 이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시면 저희 소비자들은 보통 배달 앱을 하나를 씁니다. 근데 이거를 공급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예. 대부분 배달 앱을 여러 개를 쓰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배달 앱을 바라볼 때 조금 관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공 배달 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줄여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소비자와 이 물건을 파시는 분들, 음식을 파시는 분들의 이격을 좀 줄일 수 있을지, 저는 그게 또 하나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나온 추석 민생 대책 중에서는 2만 원 이상 공공 배달앱 이용하면 5천 원 환급해주는 내용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하면 아름다운 너
네,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 모셨는지 어떤 이야기 할까요 또?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박원갑 위원님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6.27 대책 이후의 얘기 먼저 한번 풀어볼 텐데 6.27 대책 이후에 수도권 전국 할 것 없이 일단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좀 줄었습니다. 이게 네. 수도권 서울까지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집값의 상승률 흐름은 지역별로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역시 서울은 서울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예. 거래량은 줄었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숨고르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에 제가 보니까 맷집이 세요. 맷집이 세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대책이 나오면은 어때요? 뭐 재건축 중심으로 2, 3억씩 뭐 하룻밤에 떨어졌잖아요. 예.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금 눈치 보기 하는 장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확실히 좀 줄어들고 가격은 이제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네. 여전히 이제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런 부족 우려들이 있고요. 토화량 팽창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결국은 이제 그 아파트 시장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네. 주가 많이 올랐죠. 아우, 최근에 뭐 난리였죠. 근데 여러 논문을 보면요, 서울 아파트하고 코스피하고 상관 개수가 0.8 정도 됩니다. 보통 상관계수가 0에서 1까지가 있죠. 0.8이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네. 보면 되고요. 그래서 멀리 보면은 서울 아파트하고 결국은 주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무섭게 상승 랠리가 이어졌던 코스피였는데 뭐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좀 들립니다. 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더 보면 기존의 규제 지역이었던 강남 3구에 더해서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얘기하죠. 네. 마포, 용산, 성동, 여기에 광진까지 묶어서 한강벨트로 많이 보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집값은 오르고 있다. 이게 지금 대출 규제 여파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매수자들이 또 움직인다고 봐야 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이제 8월 거래량을 보면요, 이게 한 달 늦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가장 최근 통계인데 네. 7월보다 확실히 늘어나요. 그런데 6월에 비하면 또 여전히 뭐 거의 한 20% 수준이에요. 거래량이 줄어서. 예, 실제로 성동구가 좀 민감하거든요. 예. 성동구 월 아파트 거래량을 제가 보니까 6월에 한 741건이에요. 근데 7월에 이게 102건으로 뚝 떨어집니다. 오, 네. 그런데 8월이 지금까지 186건이에요. 그러니까 약 고점 대비 한 25% 정도 거래가 예. 됐다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9월 말까지 집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300건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많아도 반토막 이하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과연 가격을 보고 판단할 거냐, 거래량을 보고 판단할 예. 거냐 하는 문제인데 좀 더 객관적으로 본다면 거래량을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연끌 매수가 깊게 들어오고 이제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은 시장의 관심도라고도 표현하고 에너지라고도 표현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선행성을 띠고도 있기도 예. 하고 그래서 지금은 막 이게 다시 불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거래량이 뭐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뭐 아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출 규제 여파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수도권 내에서도 살펴보면 지역별로 격차가 좀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 가격 상승률이 대책 이전보다는 크게 축소된 반면에 서울과 인접한 과천, 분당 지역은 좀 올랐어요. 그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요, 예. 이게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이게 이제 공간 확산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서울이 오르면 어디가 이게 먼저 반응 오냐면은 과천하고 분당이 옵니다. 아. 이게 고속도로로 따지면은 인터체인지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먼저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예. 당연히 뭐 서울이 인접성도 있고 네. 주변에 또 업무지구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수요가 좀 탄탄하다는 측면은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로 한번 보면은 네. 전 고점이 언제였냐면은 2021년
4분기였어요. 네. 한 4년 전이에요, 그죠? 그쵸. 근데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 돌파한 지역이 과천하고 분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그래서 요새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인서울 하잖아요. 오히려 인서울보다 준서울이 낫다. 이 얘기가 결국 서울. 과천하고 이제 분당 얘기인데 다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정부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묻지마로 이렇게 사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면 이제 추가 대책이 없다면 이런 집값의 상승세가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올 하반기 시장의 트렌드를 예. 이 갭 메우기, 차이 메우기, 인기 예. 지역과 이제 가격 차이를 메우는 거요. 또 하나는 이제 순환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강남 같은 데는. 그러면은 더 오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돈이 좀 많이 풀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싼 데로 이동한다는 거죠. 물이 어때요?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죠. 네. 싼 곳으로 이제 수요가 좀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요 사이는 과거처럼 젊은 세대가 외곽 지역에 갭 투자를 많이 안 해요. 네. 그래서 아마 과거처럼 이렇게 강한 동조화 현상을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싸니까 수요가 약간 좀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저는 탈서울 내집 마련 수요가 어느 정도 경기 인천 쪽으로 조금 유입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추가 규제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지난주 11일이었죠. 지난 목요일에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9.7 대책을 포함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답변을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쨌든 초과 수요 또는 뭐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방점은 투기 수요 억제에 찍혔습니다. 이걸 잡기 위해서 한두 번만의 대책으로는 안 된다. 끊임없이 규제책을 내놓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의 지자체장뿐만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하도록 네. 법 개정하겠다 방침을 내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은 지정이 안 돼 있는 어떤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포함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정부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규제 강화도 아니고 규제 완화도 아니에요. 예. 시장 안정이거든요. 시장이 안정이 안 되면은 어떤 카드라든지 아무래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강남하고 서초 그다음에 송파 용산만 지금 토제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어느 곳을 이제 지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동구하고 그다음에 마포구가 1순위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도 후보 지역이 많아요. 뭐 가령 강동구, 네. 뭐 광진구, 동작구 이런 데도 아마 충분히 토제 규제 대상이다. 다만 이곳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같이 할지 아니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를 먼저 해보고 나중에 토제를 할지 그거는 아마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고 예. 분명한 것은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가 이걸 이제 재량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국토부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표심을 의식하지 않고 조금만 시장이 불안해지면 언제든지 예. 토제 카드를 꺼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군요.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 이제 법을 바꿔야 돼요.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예. 그래서 아마 빠르면 한 11월, 조금은 늦으면 한 연말 정도 가면은 분명히 지금 집값이 지금 약간 꿈틀거리잖아요. 예. 그럼 이게 더 오른다면은 토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추가 규제가 거론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성동구인데요. 네. 성동구 같은 경우는 대래 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추가 규제 전에 사야겠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겠죠? 그런 흐름이 일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토제를 만약에 지정한다, 뭐 그래 예고돼 있잖아요, 많이 네. 언론에서. 그러면은 이 어떻게 보면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 시장에요. 두 가지겠죠. 네. 하나는 뭐 토제가 되면은 나중에 집 팔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 네. 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토제가 지정이 되면 갭 투자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냥 미리 사버릴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셀 거냐에 따라서 흐름이 이제 달리 나타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마 시장이 곧바로 이렇게 쿨다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네. 그래서 자칫 이게 토우제 지정 전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토우제 지정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뭐 서울시든 국토부든 이 시장하고 호흡하면서 네. 그렇죠. 아마 흐름을 보고 아마 규제책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있는 분들께서도 이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추가 대출 규제 이야기도 좀 같이 연관지어서 해보면 규제 지역의 LTV를 50에서 40%로 지금 축소 조정을 했죠. 그렇죠. 이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이전의 대책을 통해서 주담대 한도가 일괄 6억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집이 15억을 훌쩍 넘잖아요. 맞습니다. 이쪽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이게 마용성 쪽의 실수요자들 잡기 위한 규제다 이렇게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15억이 아예 넘어서 버리면은 사실상 이게 뭐 LTV 40%를 제한하더라도 네. 별 영향이 없어요. 똑같이 어차피 6억이죠. 6억에 뭐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대부분이 15억 아래, 그러니까 한 15억에서 한 12억 사이에 아파트가 좀 밀집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당연히 강남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마포나 성동구 이쪽이 될 텐데 그래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옐로우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강남은 이제 블루칩이라고 주식할 때. 근데 이 지역들이 최근에 보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 주로 30, 40대 갭투자 수요가 확 몰렸어요. 예. 혹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반사이라는 측면 그것 때문에 좀 가격이 저는 좀 부풀어졌다고 보고 네. 또 하나는 이게 금액에 비해서요 아파트 값에 비해서 대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예요? 대출로 의존도가 만약에 높다. 규제가 들어온다는 거는 예. 뭐예요? 그러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뭐 강남이든 마용성이든 많이 단기간에 오른 곳들은 네.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튼 아파트에 초점을 맞춘 대책 이야기이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주담대 한도에서는 좀 자유로운 빌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량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서울 빌라의 거래량을 살펴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44.1% 증가를 했습니다. 3,644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모두 130% 이상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는 2022년 5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여러 재개발 규제 완화책도 발표하고 있고 재개발 전에 노후 빌라를 사서 선점해야겠다. 이러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간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가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뭐 연립이라든지 빌라보다는 무조건 낫다라는 게 일종의 공식이었는데 최근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지 일종의 풍선 효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강하기보다는 약한 저는 풍선 효과 정도로 약한 풍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하고 용산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근데 이건 아파트거든요. 예. 네. 빌라는 해당이 안 돼요. 네. 청담동에 200억짜리 빌라 사도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규제를 피해서 빌라로 일부 유입되는 게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오르고 난 다음에 대부분 후행적으로 이 대체 수요가 이제 빌라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네. 뭐 가격이 오르는 그런 경향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빌라 거래량을 얘기하셔서 이게 진짜 빌라냐? 저는 이거보다 네. 오히려 재개발 아까 그랬잖아요. 네, 네. 선점 수요 저는 이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아파트를 사러 어떻게 보면 유입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예. 뭐 아까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이런 데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빌라들이 거래량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순전히 그러면 이게 거주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다 투자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준 아파트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빌라가 거래가 많이 되니까
그럼 나도 가 사볼래라고 판단했을 때 이게 약간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상 아파트 사로 어떻게 보면 들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신축 아파트 입주권에 사는 것이다라는 네, 맞습니다. 측면인데 네. 이런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거주 수요는 없을지 이를테면 이제 강북 아파트보다는 학군지 쪽을 보고 강남 쪽에 빌라를 매입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실거주 수요가 아닐까요? 일부분 실수요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강남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아무래도 빌라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예. 사실상 강남에는 빌라에서 이렇게 재건축이 되는 경우는 방배동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수요 성격이 살러가는 강하다고 거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 교육은 시켜야 되겠고 예. 뭐 강남 가려니까 뭐 4, 50억 하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금액을 낮춰서 어떻게 보면 눈높이를 낮춰서 네. 이동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부동산은 입지 같아요. 그래서 집을 산다는 것은 네. 동네를 산다는 말이 있거든요. 마을을 산다는 말이 네. 있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학군 수요가 이런 빌라 거래량 네. 뭐 정대로 좀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수요자들의 시선이 이제 입지 쪽으로 조금 흐르고 있다. 이것도 이제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에서 관련된 청약 이야기를 풀어갈 때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청약도 이제 특정 네. 지역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업무 지역이라든지 직주 근처, 회사 근처의 지역들이 강세를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당연히 분양받을 때 회사에서 가까운 데 받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확실히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의 특성을 보면은 네. 이른바 일자리, 특히 튼튼한 일자리가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상승 요인 혹은 이제 수요 견인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약도 이런 일자리가 가까운데 뭐 직주 근접형 예. 이런 뭐 산업단지가 가까운 쪽이 뭐 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매매 시장이나 이런 분양 시장이나 주로 30대들이 그죠? 예.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짧게 요거 네,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네. 민참 사업, 민간 참여형 공공 아파트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청약 판도도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공공주택 청약과 민간 청약의 기준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네. 더 까다롭기도 하고 제도 개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 분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주로 과거에 청약 저축 가입자들만 쓸 수 있는 카드예요. 네. 물론 지금 만능 통장이 들어오고 나서 2009년도부터는 이제 만능 통장이기 때문에 관계 없지만 예. 그 이전에 가입했던 분들 주로 청약 부금이나 예금 가입자들은 청약이 안 돼요. 그럼 불이익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LH 개혁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예. 아마 공공택지도 이제 부금이나 예금 통장을 쓸 수 있도록 아마 문호를 약간 여는 방향으로 예.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두 차례 부동산 대책, 공급책과 수요 억제책 사이에서 나타난 변화들,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 이런 것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박원갑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